오늘의 사설은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핵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사설입니다. 현재 그 세계 정세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지금 전투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빨리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늘 전쟁 물자에 허덕이고 있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6.25 전쟁이 떠오르는군요. 6.25 전쟁도 사실 처음에 어떤 교전 이후에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의 대치 상태, 그리고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교전이 2년이 넘게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빨리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전에 돌입하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고요. 우리는 속에서 북한은 점점 더 핵무기 개발과 투발 수단인 ICBM 또는 그 액체 연료, 고체 연료에 대한 그런 그 실험 또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SLBM 이런 고도화된 무기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라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해리스 쪽에서 상당히 지금 돌풍을 일으켰다 내지는 선전하고 있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 대선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지지율이 높다거나 투표율이 높다 또는 득표율이 높다고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닌 시스템이지요. 역대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 엘고어와 그다음에 클린턴 부인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이 두 사람은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높았으나 득표율 높은 것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미국의 시스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두고 그 주 단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간 후보에게 나머지 선거인단의 모든 숫자를 전부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잇 올 방식의 전통적인 미국의 그 선거인단 선거가 전체에서 득표율이 높더라도 각 주별로 가져가는 어떤 선거인단 수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야말로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은 혹시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경우 트럼프가 공언하는 대로 북한과 잘 지내겠다. 김정은은 훌륭한 지도자다. 똑똑한 지도자다. 그리고 내가 있으므로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친하게 지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황당한 논리로 북한 김정은과 또다시 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그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였어요.
고립주의라는 건 조지 워싱턴, 즉 미국의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언이라기보단 꼭 고립주의, 즉 유럽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참견하지 마라 라고 후대에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은 1차 대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당시 조지 워싱턴이 이 유훈 같은 것을 남기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을,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것을 지킨 이유는 바로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광양해, 미국식 도광양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건국했을 때 무렵 말이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체제를 아예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고요. 유럽은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대통령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국가의 수반이라는 직책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의 여러 어떤 그런 제도들, 상권 분립이라든지 각 주가 따로따로 스테이트 국가이면서도 전체 연방 국가로서 어디까지 페더럴이고 어디까지 리퍼블릭인지에 대한 그런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도 국력이 유럽에 미치지 못한데, 만약에 당시는 유럽이 뭐 나폴레옹이 막 그냥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 유럽의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어서 끼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유럽의 국가에 종속돼 버린다. 황자한테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립주의, 즉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조지 워싱턴의 이윤입니다. 꽤 오랫동안 지켰죠. 그런데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한 이유는 한 가지죠. 사실은 이겁니다. 1차 대전 직전까지 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링컨을 미국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워싱턴 DC를 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링컨 동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링컨을 가장 높게 추앙을 하고 있죠. 뭐 때문일까요? 흑인 해방? 사실 흑인 해방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링컨 이전까지 미국이 불안해했던 건 어떤 주가 어떻게 독립하겠다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 연방이 깨지게 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연방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국가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중앙으로 모아야 된다는 파와, 그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연합만 합시다. 각 주가 완전히 독립합시다. 라는 파와, 이 두 개의 파가 사실 지금의 민주공화당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방파와 공화파로 나뉘는데, 이 두 정당의 시원인 이 두 파가 끊임없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싸웠어요. 그런데 링컨의 위대함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남부가 우리는 독립할 거야, 너네 북부 알아서 살아 라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꿈을, 그런 식의 어떤 시도를 이제 링컨 이후에는 절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원팀, 하나의 네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러니까 링컨은 그러니까 링컨이 만들어 놓은 그 초석 속에서 미국은 퀀텀 점프를 합니다. 아주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화를 이루어냅니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온갖 그런 금융의 허브 중심인 JP 모건 같은 회사가 나오고, 철광왕 카네기가 나오고, 이런 그런 자본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크기로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미국 상선이 불탔다.
미국 상선이 침공당했다. 그러므로 참전한다. 라는 이유를 대서 참전하지만 이미 국력이 참전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이미 넘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 대전도 역시 참전을 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두 개 전선을 하죠.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한 독일군,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진주만 습격을 한 일본에 대한 응징을 하기 위한 태평양 전쟁, 이 두 가지의 전선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그러나 위기에 닥쳐서 미국이 지금 경제적인 어떤 위기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떠한 정당이 집권을 하건 다시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고립주의를 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립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죠. 트럼프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고립주의입니다. 웬만해서 참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정도가 이제 고립주의인데, 트럼프는 아주 극단적으로 고립주의를 주장을 하지요. 이를테면 동맹이라는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해 정도가 아니라 너네가 돈 다 내. 그럼 너네 한 번은 너네 알아서 해. 우리한테 지금 뭘 팔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그 당시 경제적 동맹, 군사적 동맹의 나토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우리에 대해서 얼굴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설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 물론 해리스가 되더라도 고립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전혀 안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에 위협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극적이 G2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옛날에도 일본이 아주 위협적으로 경제 볼륨이 커졌을 때 일본은 견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몇십 년의 어떤 후퇴를 했다. 그리고 계속 허덕이고 있다 하는 게 그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의 GDP의 60%에 육박하거나 70%에 육박하면 바로 경제적인 보복에 들어간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당이 다 잡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동북아 정책, 한반도 정책은 결이 다르겠지요.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 개발을 빌미로 또 어떤 지렛대 삼아서 담판을 바이든과 합니다. 그래서 뭘 얻어냈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전략 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한국의 대통령과 상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게 워싱턴 선언의 골자인데 해리스도 그것을 그대로 이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된다면 첫 번째 주한미군의 급작스러운 어떤 철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두 번째, 지금 바이든이 약속한,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미국의 핵 전략 자산과 관련돼서의 그 협의체라든지 또는 한국 대통령과의 협의, 이런 부분을 해리스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것의 연속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주한미군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철수한다. 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올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예산을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권법이라고 하죠. 군수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장 무슨 철수를 한다, 이거는 안 될 겁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을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보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내리겠지요. 이 사설은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핵 개발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 사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핵 개발과 관련된 준비 단계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건 뭐 단순히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그 단계까지 일본이 핵 개발과 관련된 그런 고도화된 수준, 바로 핵 개발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는 기간 동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경에까지 우리도 미국에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그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 사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난관들이 있겠지요. NPT 탈퇴를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NPT에도 조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조건 핵 개발에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그 존립이 위협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하는 그 국가와 상대하는 국가가 불균형하고 비대칭적으로 군사적 우위가 있을 때나 핵을 개발했을 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걸 설득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단합이 돼야 됩니다. 이 안에서 민주당이나 좌파들처럼 우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건 평화를 해치는 거야. 우린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어. 북한과 평화를 협상만 하면 될 걸 왜 핵을 개발을 해? 뭐 하면서 온갖 그런 그 남남 갈등을 부추기거나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설에서 주장하고 지향하고 있는 핵 개발, 핵 무기화와 관련된 그 수준까지, 그 직전 단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미국에 요구를 하고 국내에서 이견이 없이 핵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라고 한뜻으로 모아야만 가능한 지경이겠지요. 독자적 핵 무장과 관련돼서 아시아투데이가 이런 사설을 냈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